차가운 초가을의 바람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국도를 쓸고 지나갔다. 햇살은 아직 따스했지만 산에서 갓 내려온 20살의 한태성에게는 도시의 모든 것이 낯설고 번잡하게 느껴졌다. 그는 등에 짊어진 낡은 배낭과 손에 든 허름한 약상자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약상자 안에는 수십 년 된 은침 세트와 몇 가지 귀한 약재들이 고이 모셔져 있었다. 그의 스승인 산중 노인은 그에게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네 의술을 오직 정의롭게만 사용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이 젊은이는 지금 그 가르침을 품고 번민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서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중이었다. 태성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국도변의 작은 휴게소 가니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품고 있는 고통과 질병의 흔적이 보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된 산속에서 지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휴게소 한편에 주차되어 있던 최고급 제네시스 X 검은색 리무진 앞에서 갑자기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평범한 복장의 노부인이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운전기사와 함께 있던 중년의 비서처럼 보이는 여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소리쳤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노부인은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태성은 멀리서도 그녀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 몇 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비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낭을 내던지고 순식간에 노부인에게 달려갔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빨랐다. 중년의 비서는 놀라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성의 단호한 눈빛과 비범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누워있는 노부인의 맥을 짚었다.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했으며 호흡은 이미 얕아지기 시작했다. 구급차를 부르셔도 늦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태성은 짧게 말하며 허름한 약상자를 열었다. 그가 꺼낸 것은 수십 개의 은빛 침이 반짝이는 낡은 천 주머니였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현대의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젊은 청년이 길바닥에서 침을 놓겠다는 모습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비서의 눈치를 살폈다. 태성은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노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침을 꺼내 자신의 옷깃에 빠르게 소독한 후 노부인의 인중, 손가락 끝에 십선혈, 그리고 가슴 부위의 내관혈과 전중혈에 망설임 없이 침을 놓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신속하면서도 정교했으며 마치 수천 번의 수련을 거친 예술가의 움직임 같았다. 침이 혈자리에 정확히 꽂히자 노부인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미세하게 경련을 멈추었다. 태성은 침을 놓으면서도 노부인의 얼굴색과 맥박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했다. 그는 이어서 약상자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산삼과 녹용 등 수십 가지 귀한 약재를 농축하여 만든 응급청심환이 들어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따뜻한 물을 요청한 후 능숙하게 노부인의 입안에 약을 넣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태성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노부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침이 놓이고 약이 들어가자 노부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도 미세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비서와 운전기사는 기적처럼 안정된 회장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젊은 청년이 평범한 의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침은 10분 후에 제가 직접 빼드리겠습니다. 태성은 침착하게 말하며 노부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침이 생명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동안 노부인의 심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비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태성에게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회장님께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태성은 보답이나 칭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혹시 대신그룹의 김양미 회장님이십니까? 태성의 질문에 비서와 운전기사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노부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부인 김양미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이 젊은이의 능력이 탐이 났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과 부가 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젊은이의 순수함을 시험하고 싶기도 했다. 태성은 노부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에게는 환자의 말이 곧 진실이었다. 그는 10분이 되자 침통에서 새로운 소독된 거즈를 꺼내 능숙하게 모든 침을 회수했다. 침이 몸에서 빠져나가자 김향미 회장은 훨씬 편안해진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다. 태성은 그녀에게 간단한 식이 요법과 휴식을 권고한 후 자신의 약상자를 정리하고 배낭을 짊어졌다. 비서는 태성의 주머니에 두툼한 봉투를 찔러 넣으려 했지만 태성은 단호하게 그 손을 거절했다.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의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액을 거절하는 젊은이의 태도에 비서와 운전기사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평생을 돈과 권력의 논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태성의 순수한 윤리 의식은 마치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김양미 회장은 그의 거절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동시에 깊은 호기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수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돈과 권력 앞에서 흔들림 없는 젊은이는 처음이었다. 젊은이,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소? 나중에라도 꼭 보답하고 싶소. 회장님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돈이 아닌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한태성이라고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보답은 괜찮습니다. 단지 다음에 뵐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곧이어 도착한 시외버스에 가려져 순식간에 사라졌다. 운전기사와 비서는 태성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전문성과 고결한 도덕성이 결합된 순간이었다. 특히 김양미 회장은 자신의 심장을 짓누르던 고통이
태성의 침 몇 개로 완벽하게 가라앉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의 의술이 단순히 뛰어난 것을 넘어 신비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당장 저 아이를 찾아, 반드시 찾아야 해. 김양미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이름은 한태성, 서울로 갔다고 했지. 우리 대신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찾아내. 나는 그에게 치료를 받아야겠어. 그리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이 작은 신혜와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태성은 자신이 방금 구한 노부인이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대신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김양미 디프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거대한 권력과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lời 미은 và sự ngờ vực. 서울에 도착한 한태성은 혼잡한 도시의 공기에 잠시 압도당했다. 산속에서 보낸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던 고요함과 대자연의 순수함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도심 외곽의 낙후된 지역에 작은 한의원을 10자리를 물색했다. 그는 화려한 간판이나 번지르르한 인테리어 대신 진심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조용하고 겸손한 공간을 원했다. 며칠간의 발품 끝에 그는 허름한 건물의 반지하에 자그마한 공간을 임대하는데 성공했다. 태성은 다음 날부터 낡은 가구와 최소한의 의료 장비를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부족함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의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어떤 부나 명예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청소를 하고 약재를 정리하며 그의 첫 번째 도시 속 보금자리를 준비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임시 거처인 낡은 여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태성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대신그룹 비서실장 윤수아라고 합니다. 전화를 건 윤수아 실장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세련되었으며 숨길 수 없는 권위가 배어 있었다. 태성은 대신그룹이라는 이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 자신이 구한 노부인이 대신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네, 한태성 맞습니다. 대신그룹이라면. 실례지만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요? 태성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윤수아 실장은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께서 며칠 전 저희 회장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의 의술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전속 치료를 부탁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전속 치료라는 말에 태성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특정 개인에게 얽매여 자신의 의술을 제한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의술을 베풀고 싶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중이라 특정 개인에게 전속될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한의원이 개업한 후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태성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 실장은 이렇게 단칼에 최고 재벌 그룹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는 젊은이를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회장님의 지시를 상기하며 어조를 바꾸었다. 선생님, 회장님의 병세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외 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의술만이 회장님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 업계 최고 수준의 보수는 물론 선생님의
의료 연구 및 환경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실장은 태성이 돈이나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의술의 완성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기회를 제시했다. 이 제안은 태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비방과 뛰어난 침수를 단순히 작은 한의원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었다. 최고 권력자의 생명을 치료하는 일은 그의 의술의 정수를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좋습니다. 보수나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단, 제 치료 방식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3번만 방문합니다. 태성은 자신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윤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흔쾌히 수락했다.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대신가 자별장입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윤 실장이 보낸 최고급 리무진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환자를 만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잡념도 품지 않았다. 차는 서울의 최고 부촌을 지나 북한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 입구에서부터 웅장하고 압도적인 분위기가 태성을 맞이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태성은 곧바로 김양미 회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자인 김민준과 마주해야 했다. 김민준은 대신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유력한 후계자로서 세련된 양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속에 은근한 오만함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를 주물럭거렸다는 야매, 예말, 의사라는 건가? 김민주는 멸시가 가득한 어조로 태성을 모욕했다. 그의 옆에는 거구의 경호실장 박태수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박 실장 역시 태성의 허름한 옷차림과 젊은 나이를 보며 경계심과 함께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냈다. 태성은 김민준의 조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할 뿐. 권력자의 오만함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저는 한의사 한태성입니다.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 왔습니다. 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태성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김민준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김민준은 태성의 태도에 더욱 기분이 상했다. 그는 태성이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최소한 위축되기를 바랐다. 논이라? 당신이 우리 할머니의 주치의였던 하버드 출신 강 교수보다 더 잘한다는 말인가? 내가 알기로 당신은 정식 병원도 없는 돌팔이 수준이던데. 나는 당신의 실력을 믿지 않아. 윤 실장이 할머니의 고집 때문에 당신을 들인 것뿐이니 주제를 알고 처신해. 김민주는 태성이 단순히 우연히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행운아라고 치부했다. 그는 태성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구축해온 후계 구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가 태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처음부터 태성을 억압하고 그의 사기를 꺾어 내쫓을 작정이었다. 윤수아 실장은 긴장한 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성의 의술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젊은이가 김민준의 경고 따위에 위축될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재하려 했다. 도련님, 한 선생님께서는 회장님께서 직접 초빙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닥쳐, 윤수아. 김민주는 싸늘하게 윤 실장의 말을 잘랐다.
내가 대신그룹의 후계자야. 할머니의 건강은 내 손안에 있어. 이자가 만약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그때는 경호 실장 박태수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 실장은 태성에게 다가서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박 실장의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하지만 태성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 실장을 바라보며 오히려 피식 미소를 지었다. 위협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머니의 상태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박 실장님께서도 혹시 심장이 좋지 않으시다면 제가 간단한 혈자리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태성의 태도는 지나치게 침착하여 오만함으로 비칠 정도였다. 이 조용한 전문가의 오만함은 김민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태성이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좋아. 오늘은 일단 치료를 시작해봐. 하지만 명심해. 우리 대신그룹은 당신 같은 듣보잡에게 놀아날 만큼 한가하지 않아. 당신의 모든 행동과 처방은 감시될 거야. 김민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태성을 향한 적대감과 제거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태성은 김민준의 퇴장 후 드디어 김양미 회장의 침실로 안내되었다. 그를 맞이한 회장의 얼굴에는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안정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태성은 단지 잠시 동안의 응급처치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별장, 이 복잡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태성은 자신의 의수를 시험하고 동시에 권력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의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태성은 대신그룹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의 의술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은침과 고결한 윤리의식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끌어들이는 첫걸음이었다. 쓰르려 오정 멍또이 한태성은 김양미 회장의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산속에서 단련된 그의 예리한 감각을 총동원했다. 방 안은 최고급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미세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양미 회장은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기대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육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만성적인 고통의 흔적이 분명하게 보였다. 태성은 김민준의 위협이나 별장의 웅장함에는 개의치 않고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먼저 장시간 동안 회장의 맥을 짚었다. 그의 손끝은 노이의 수련을 통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으며 맥박의 미세한 리듬과 강약 변화를 통해 그녀의 내부 장기 상태와 기혈순환의 불균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 진단을 마친 태성은 침통을 열기 전에 그녀에게 이전까지의 치료 기록을 요청했다. 윤수아 실장은 태성에게 바인더 서류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국내외 최고 병원에서 작성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진단서와 치료 과정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복잡한 현대의학 용어와 방대한 데이터를 단숨에 훑어보았다. 그의 스승은 현대의학 지식 또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가르쳤기에 태성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기록을 검토하던 태성의 미간이 점차 찌푸려졌다. 회장님의 심장 질환은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의 치료 과정에서 특정 약물이 과도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흔적이 보입니다. 태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3년 전
회장님께서 한 차례 급격한 악화를 겪으셨을 때 처방된 스테로이드 기반 약물의 용량이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만성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한 핵심 원인입니다. 이 말은 윤수아 실장에게는 충격이었다. 대신그룹은 최고의 의료진만을 고용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바로 김민준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버드 출신 강 교수였다. 윤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김양미 회장의 얼굴에는 미세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회장은 이미 자신의 병세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한 선생, 당신의 진단이 맞다면 그건 의도적인 의료 과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회장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력자가 가질 수 있는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태성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당시의 처방은 회장님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회장님의 건강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민준이 강 교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섰다. 김민준은 아마도 윤 실장이나 경호원들의 보고를 통해 태성이 강 교수의 처방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 같았다. 강 교수는 50대 중반의 권위적인 인물로 깔끔한 의사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번들거렸다. 저런 야매 같은 소리가 사실입니까? 한의사 나부랭이가 감히 저의 진단을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까? 강 교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태성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태성의 외모와 직업을 경멸하며 자신의 전문성과 권위를 내세우려 했다. 나는 하버드 의대 출신의 수십 년간 회장님을 모신 주치의입니다. 당신 같은 산골짜기 한의사가 감히 나의 의술을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주는 강 교수를 지원하며 태성을 압박했다. 봤지, 한태성. 당신은 의료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 같군. 괜한 헛소리로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 당장 여기서 나가. 우리는 당신 같은 미숙한 치료사가 필요 없어. 그의 태도는 확고했다. 그는 강 교수가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태성은 두 사람의 고함과 모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평온함은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교수님, 분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처방 기록에는 3년 전 회장님께서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셨을 때 디지털리스 계열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당시 회장님의 미약한 심장 상태에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태성은 서류철을 펼쳐 정확한 날짜와 용량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그의 지적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강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강 교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시의 처방이 자신의 전문적인 실수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폐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였습니다. 강 교수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태성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양미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성의 논리 정연함과 강 교수의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침묵시켰다. 강 교수, 당신은 오늘부로 나의 주치의 직위에서 물러나시오. 그리고
김민준, 너는 이제부터 한 선생의 치료에 대해 이런 방구도 간섭하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권력의 무게는 강 교수와 김민준을 짓눌렀다. 김민준은 분노에 가득 찼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감히 대들 수 없었다. 그는 태성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던지고 강 교수를 이끌고 방을 나갔다. 그들의 퇴장 후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회장은 태성을 향해 깊이 있는 시선을 보냈다. 한 선생, 당신의 용기와 예리함에 감사하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당시의 치료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나의 병세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의 의술은 환자의 몸만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몸의 병은 종종 마음의 고통이나 환경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회장님의 심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불안정성은 물리적인 손상뿐 아니라 주변의 스트레스와 음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태성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는 은침을 사용하여 심장의 기혈 순환을 바로잡고 손상된 근육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침술은 경이로웠다. 침을 놓는 순간마다 김양미 회장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온화하고 강력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태성은 침치료와 함께 산에서 가져온 비방 약재를 정성껏 따려 회장에게 복용하게 했다. 태성의 치료가 계속될수록 김양미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녀는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성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고결한 인품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태성이 김민준과 강 교수라는 거대한 권력의 사슬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별장을 나서는 태성의 뒷모습을 보며 김양미 회장은 윤수아 실장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윤 실장, 한 선생이 이곳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 경호팀을 붙여. 그리고 김민준이 그동안 강 교수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3년 전의 처방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시작해. 이 모든 것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치졸한 음모였다면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성은 자신이 의술을 펼치는 이 별장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전쟁터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방어하고 환자인 회장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단순한 의사가 아닌 전략가로서 행동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의 심장부를 건드렸다. 덫을 놓는 어둠의 그물. 한태성의 치료가 놀라운 효과를 보이자 김향미 회장의 신뢰는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회장은 태성의 의술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생명의 근본을 되살리는 경지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김민준과 그를 따르는 세력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았다. 김민준은 할머니의 건강 회복이 자신의 후계 구도에 치명적인 장애물임을 깨달았다. 건강해진 회장은 자신에게 더 이상 쉽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저 촌뜨기 한의사를 제거해야 해. 할머니가 저자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김민주는 강 교수를 내쫓은 후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태성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협박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대신그룹의 역사에서 지워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태성의 의술과 도덕성의 흠집을 내어 그를 사기꾼 또는 돌팔이로 낙인 찍고 별장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김민주는 경호실장 박태수와 손을 잡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박태수는 대신그룹의 보안을 책임지는 인물이지만 사실상 김민준의 사적인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성이 서울에 정식으로 개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향한 첫 번째 덫을 놓았다. 이 덫은 태성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전문성과 법적인 문제를 겨냥했다. 며칠 후 태성은 어렵게 임대한 반지하 공간에서 한의원 개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최소한의 서류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약재를 분류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보건소 조사관 명찰을 단 2명의 중년 남성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태성의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태성이 보유하고 있는 몇 가지 희귀 약재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한태성 씨, 이 산삼과 녹용은 어디서 어떤 경로로 획득한 것입니까? 수입 경로와 판매 허가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사관들은 냉랭하게 물었. 태성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 약재들은 제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스승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유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개인 소장품입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태성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미비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이는 김민준이 사전에 보건소 내부의 부패한 관료들을 매수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이들은 태성의 합법적인 개원을 막고 그에게 불법 약재 유통 또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혐의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법은 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약재를 소유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재들을 압수하고 당신의 개원 허가 신청을 보류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은 단호하게 말하며 태성이 아끼던 귀한 약재들을 거칠게 포장하기 시작했다. 이 약재들은 수십 년간의 정성과 태성의 의술이 집약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태성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부당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는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물리적인 충돌은 그들이 원하는 구실을 제공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조사관들의 얼굴과 명찰 그리고 약재를 압수해가는 모든 과정을 기억 속에 정확하게 기록했다. 조사관들이 떠나자 태성은 곧바로 윤수아 실장에게 연락했다. 윤 실장님, 지금 대신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개원 절차가 부당하게 막히고 저의 약재들이 불법적으로 압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인 방해입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 실장은 이미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눈을 피해 김민준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도련님, 김민준께서 선생님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료들과 접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윤 실장님. 태성은 윤 실장의 말을 잘랐다. 이번 일은 회장님께 직접 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저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작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회장님의 생명을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태성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원 방해를 넘어 김민준의 도발이자 권력의 시험대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전략적 사고를 가동했다. 그는 서울 시내의 가장 큰 한의학 약재 시장을 찾아갔다. 그는 압수된 약재보다 훨씬 더 귀하고 고가의 약재를 소량 구매한 후 이 약재들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와 세금 납부 증명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처했던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김민준 측이 어떤 법적 허점을 이용했는지 역으로 분석했다. 며칠 후 태성은 자신의 한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했다. 이들은 김민준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로 자신들을 정의로운 시민단체라고 위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성을 향해 무면허 돌팔이 물러가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기꾼 등의 피켓을 들고 시끄럽게 소리쳤다. 이들은 태성의 평판을 완전히 훼손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태성은 시위대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시위대의 리더는 태성의 등장에 오히려 의기양양해하며 더욱 거칠게 구호를 외쳤다. 바로 그때 태성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대였다. 한태성 선생님 되십니까? 저희는 대신그룹 관련 비리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선생님께서 보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으셨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는 곧 압수된 약재들을 되돌려 드릴 것이며 관련 관료들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태성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태성은 압수수색 직후 윤 실장에게 알리지 않는 대신 자신이 확보한 증거조사관들의 행동 패턴, 압수 서류의 조작 흔적 등을 익명으로 언론과 검찰 내부의 정의로운 세력에게 흘렸다. 태성은 법적인 공방 대신 상대방의 부패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는 김민준이 권력을 이용해 만든 어둠의 그물이 스스로를 올가매도록 역이용했다. 시위대 리더는 경찰청의 움직임을 전해 듣고 당황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태성은 그들의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의사를 모독하고 정당한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곧 당신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태성의 지략과 냉철한 실행력은 김민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태성이 그저 순진한 한의사일 것이라고 얕잡아 보았지만 태성은 이미 정의를 실현하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 실패로 인해 김민준은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았고 태성을 향한 그의 분노와 경계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소규모의 방해 공작으로는 태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김민준은 태성을 향한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방해를 넘어 실력을 겨루는 위험한 게임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였다. 의학 게임과 반격의 전략. 한태성의 냉철하고 전략적인 반격은 김민준에게 엄청난 치욕을 안겨주었다. 보건소 관리들을 이용한 방해 공작은 허술하게 역이용되었고 오히려 김민준의 부패한 네트워크 일부가 드러나 타격을 입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태성을 사적인 영역에서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공개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그의 명성을 완전히 짓밟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태성의 핵심, 즉 의술 그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해임된 강 교수를 다시 끌어들였다. 강 교수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태성에게 복수하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김민준은 대신그룹 산하의 대신 의료재단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미래의학 포럼을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이 포럼은 국내외 유수의 의료진과 언론이 참석하는 행사였으며 이곳에서 태성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의 의술을 미신적인 비방으로 몰아세울 작정이었다. 강 교수님, 이봐요. 당신의 자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촌뜨기 한의사의 실력이 가짜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김민준은 강 교수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우리는
이번 포럼에서 난치병 환자를 공개적으로 치료하는 시연을 진행할 겁니다. 당신은 서양의학의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그 한의사는 자신의 낡은 침술로 치료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실패하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강 교수는 김민준의 제안에 군침을 흘렸다. 그는 태성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태성에게 되갚아주려 했다. 그들은 포럼의 하이라이트로 공개 진료 배틀을 기획했다. 이 배틀은 형식적으로는 동양과 서양 의학의 협력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태성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함정이었다. 김민준과 강 교수가 선택한 환자는 대신그룹의 한 협력사 회장 부인으로 심각한 퇴행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질환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 불가능에 가깝고 증상 완화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여겨졌다. 강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특정 조건을 사전에 조작해 두었고 태성이 아무리 뛰어난 침수를 사용한다 해도 일시적인 통증 완화 외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판을 짰다. 윤수아 실장은 이 음모를 눈치채고 태성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한 선생님, 김민준 도련님은 선생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무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공개적인 도전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윤 실장은 태성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태성은 김민준의 계략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전을 앞둔 장군처럼 빛났다. 아니요, 윤 실장님, 도전을 피하는 것은 의술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저의 침수를 얕잡아 본다면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의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깊을수록 그들의 추락은 더 비참할 것입니다. 태성은 이 대결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틀 동안 대신가 별장에서 김양미 회장의 치료를 잠시 미루고 오직 이 난치병 환자의 의무 기록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데 몰두했다. 그는 환자의 질병이 신경계의 퇴행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내장 기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음을 파악했다. 이는 강 교수가 신경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양의학의 맹점이었다. 공개 진료 배틀 당일 대신 의료재단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의료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강 교수를 소개했다. 강 교수는 첨단 MRI 영상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화면에 띄우며 환자의 질환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강조했다. 그의 발표는 현대의학의 권위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어서 태성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없이 오직 그의 낡은 약상자와 은침 세트만을 들고 등장했다. 그의 단순한 모습은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과 함께 비웃음을 자아냈다. 김민주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태성은 이미 패배자였다. 환자분의 진단 결과는 서양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제 의술은 생명의 흐름 그 자체를 다룹니다. 태성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환자분께서는 신경계의 문제뿐 아니라 간과 비위의 기운이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장부의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 몸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서양의학이 증상만을 쫓을 때 우리는 뿌리를 치료합니다. 태성은 환자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은침을 꺼내 들었다. 강 교수는 조롱하듯 웃었다. 저런 고전적인 침술이 이 시대에 통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신경계 질환의 소화기 계통의 혈자리를 건드리는 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태성은 강 교수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환자의 등 부위의 간수혈과 비수혈을 시작으로 팔과 다리의 삼음교, 족삼리 등에 정확하고 깊숙하게 침을 놓았다. 그의 침술은 단순히 침을 꽂는 행위를 넘어 마치 생명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지휘자의 손놀림 같았다. 태성은 침을 놓은 후 환자의 귀한 약재를 농축하여 만든 작은 알약을 복용하게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침을 맞은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던 환자의 안색이 미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침을 시원하게 토해낸 후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통증이 사라지고 있어요. 마치 몸 안에 막혀 있던 물길이 터진 것 같습니다. 청중들은 경악했다. 강 교수가 몇 년간 온갖 약물과 최신 기술로도 이루지 못한 극적인 증상 완화가 단 한 번의 침술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태성이 선택한 간과 비위의 혈자리가 환자의 기혈을 소통시키고 몸의 자가 치유력을 끌어올린 것이다. 김민주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태성의 의술이 단순히 응급처치 수준이 아니라 만성적인 난치병까지 다룰 수 있는 차원 높은 경지에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태성을 얕잡아 본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만든 무대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었다. 태성은 침을 거두고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정이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양의학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동양의학이 채우고 동양의학이 부족한 부분을 서양의학이 보완할 때 진정한 미래의학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치료 성공을 넘어 강 교수와 김민준이 대표하는 타락한 의료 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태성은 순식간에 작은 시내 또는 시대의 명의로 불리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김양미 회장은 이 소식을 접하고 기쁨과 함께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태성이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강력한 통찰력과 전략을 가진 인물임을 확신했다. 김민주는 이 공개적인 패배로 인해 그룹 내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이제 태성을 단순히 방해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야 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분명히 더 잔인하고 위험한 실력 행사가 될 것이다. 태성은 자신의 성공이 더 큰 그림자를 불러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권력과 정의의 싸움은 생존을 건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배신자의 가면을 벗기다. 한태성이 공개 진료 배틀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는 대신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태성의 명성을 하늘로 치솟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김민준의 더욱 치명적인 표적으로 만들었다. 김민준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후 태성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 즉 내부의 적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양미 회장은 태성의 성공에 깊이 만족했지만 손자 김민준의 끊임없는 음모와 자신의 건강 악화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녀는 윤수아 비서실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태성을 보호하고 김민준의 비리 및 과거 의료사고 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윤 실장은 회장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조심스러운 행동과 미묘한 망설임은 태성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태성은 김민준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치료 일정, 회장의 건강 상태 변화, 심지어 태성이 사용하는 약재의 종류까지 김민준 측에 너무나 상세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성은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 할 별장 내의 인물들, 특히 회장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배신자가 숨어 있음을 확신했다. 정보의 유출은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스파이 행위입니다. 태성은 윤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회장님께 올린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과 저의 안전을 위해 내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윤 실장은 태성의 예리한 지적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태성을 신뢰했지만 회장의 신복으로서 내부 정보를 누설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성에게 협조하겠다며 김민준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릴 만한 경호원, 간병인 등의 명단을 제공했다. 태성은 이 명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김민준에게 가장 유리한 정보, 즉 회장의 재산 목록이나 후계 구도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경호원이나 간병인이 아닌 별장의 핵심 관리 인력을 통해서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회장의 개인 서류와 약물 복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태성은 함정 카드를 사용하여 배신자를 찾아내기로 전략을 세웠다. 그는 김양미 회장과 윤 실장에게만 알리고 회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다. 태성은 회장에게 심각한 악화로 인해 특수 비방 약제를 긴급히 투여해야 하며 이 약제는 극도의 기미를 요한다고 속삭였다. 실제로 그는 회장에게 일반적인 영양제를 투여했을 뿐 이는 순전히 내부 반응을 보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다. 이 가짜 정보는 곧바로 김민준에게 흘러들어갔다. 태성의 예상대로 이 정보는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가장 높고 외부와의 연락이 가장 쉬운 인물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오랫동안 회장을 보좌해온 개인 비서였다. 이 개인 비서는 겉으로는 윤 실장만큼이나 충성스러워 보였지만 김민준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태성의 모든 정보를 빼돌려왔던 것이다. 개인 비서는 김민준에게 회장이 위급하다는 정보를 전달하며 태성이 새로운 특수 약제를 투여했다고 보고했다. 김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성에게 불법 약물 투여라는 혐의를 씌우려 했다. 그는 개인 비서를 통해 태성이 약을 제조하고 보관하는 장소에 침입해 약제 샘플을 확보하고 그것을 조작된 검사 결과와 함께 언론에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 개인 비서는 한밤중에 태성의 임시 약방에 몰래 침입했다. 태성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두었다. 약방 안에는 태성이 특별히 제조한 약제가 아닌 독성이 강한 일반적인 한약재 몇 가지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다. 개인 비서는 그것이 특수 비방 약재인 줄 알고 약재 샘플을 서둘러 챙겨 달아났다. 그가 약방 문을 나서려 할 때 어둠 속에서 한태성이 나타났다. 이제야 당신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개인 비서가 김민준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개인 비서는 당황하여 들고 있던 약재 샘플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태성의 민첩한 움직임에 곧 제압당했다. 왜 그러셨습니까? 회장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셨는데. 윤수아 실장은 개인 비서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그녀는 개인 비서에게 달려들어 울분을 터뜨렸다. 개인 비서는 울먹이며 김민준이 제시한 막대한 돈과 자신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했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태성은 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이로써 태성은 김민준이 단순한 후계자 경쟁을 넘어 회장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신그룹의 안보를 해치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이 증거는 김민준을 향한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김양미 회장은 개인 비서의 배신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태성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까지 찾아냈다는 사실에 그의 통찰력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회장은 태성에게
그룹 내에서 특별 고문과 같은 강력한 지위를 제안했지만 태성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의사일 뿐입니다. 저의 역할은 회장님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증거를 이용하여 김민준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은 확보한 증거를 회장에게 제시하며 김민준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룹 내의 비리를 척결할 전략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김양미 회장은 태성의 강직한 도덕성과 전문적인 전략가로서의 면모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태성을 단순한 주치의가 아닌 대신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조력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배신자의 가면이 벗겨진 후 김민주는 자신이 구축한 정보망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 모든 것이 대신그룹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대결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지하 비밀 금고와 강철 증거. 김민주는 개인 비서의 배신과 정보망의 붕괴로 인해 궁지에 몰렸다. 한태성이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지략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분노와 절망은 이제 최후의 무모함으로 변질되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할머니인 김양미 회장의 건강이 아닌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신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사업인 미래도시 재건 사업 프로젝트 N이었다. 김민주는 이 사업을 통해 회사의 자금 수조 원을 유용하고 그중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자신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 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신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포장되었지만 그 속은 온갖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뇌물수수로 얼룩져 있었다. 태성은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감지했다. 회장님, 회장님의 심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그룹 내부의 불안정성입니다. 김민준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지 않는 한 회장님은 결코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태성은 회장에게 김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음을 보고했다. 김양미 회장은 태성의 말에 동의하며 윤수아 실장에게 김민준의 프로젝트된 관련 자료를 극비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이미 모든 핵심 증거와 서류를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비밀 장소에 숨겨놓은 상태였다. 대신그룹 본사의 회계장부나 공식 문서로는 김민준의 부패를 입증할 수 없었다. 핵심 증거는 반드시 김민준의 개인적인 통제하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외부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은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는 김민준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가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을 어디에 집중시켰는지 추론하기 시작했다. 태성은 박태수 경호실장과의 과거 대면에서 미묘한 힌트를 얻었다. 박 실장은 김민준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었지만 태성은 그에게서 억압된 불안감과 도덕적인 갈등을 읽어냈다. 박 실장은 태성의 압도적인 실력과 고결한 태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태성은 박 실장이야말로 김민준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판단했다. 태성은 윤 실장의 도움을 받아 박 실장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김민준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지른 비리가 수많은 소시민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룹의 정직한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경고했다. 박 실장님, 당신은 오랜 기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당신의 충성은 김민준이 아닌 대신그룹의 정의를 향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김민준의 비리는 결국 당신의 손에도 피를 묻히게 할 것입니다.
태성의 진심 어린 호소와 강렬한 정의감은 박 실장의 양심을 건드렸다. 박 실장은 김민준의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태성에게 협력하기로 결심했다. 김민준 도련님은 모든 핵심 자료를 자신의 개인 별장 지하에 있는 특수 금고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생체 인식과 이중 잠금 장치로 보호되며 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정보였다. 태성과 박 실장, 그리고 윤 실장은 김민준이 주요 해외 투자자들과의 회의로 별장을 비운 틈을 타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지하 금고실에서 프로젝트 10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태성은 검은 복장으로 갈아입고 박 실장의 안내에 따라 김민준의 별장으로 은밀하게 침투했다. 별장의 경계는 삼엄했지만 박 실장의 내부 지식 덕분에 그들은 주요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비밀 통로는 별장 서재에 숨겨진 벽난로 뒤에 있었다. 그들이 금고실에 도착했을 때 태성은 압도적인 보안 시스템과 마주해야 했다. 금고실 문은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었고 최첨단 지문 및 홍채 인식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문을 인증했다. 첫 번째 문이 열리자 내부에는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와 자동 경보 시스템이 그들을 맞이했다. 박 실장은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는 복잡한 코드를 입력해야 했지만 김민준이 최근 코드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준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태성은 침착하게 박 실장에게 말했다. 코드가 틀리면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박 실장님, 당신은 코드를 맞추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태성은 주변 환경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는 금고실 천장의 환풍 시스템과 배선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정교한 침수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금고실 내부의 전기 흐름을 교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약상자에서 특수 제작된 구리선이 연결된 은침을 꺼내 들었다. 그는 가장 복잡한 배선이 지나가는 지점에 침을 꽂고 미세하게 전류를 조절하여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박 실장은 간신히 새로운 코드를 입력했고 마침내 강철 금고실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금고실 내부에는 수백 개의 서류 뭉치와 고성능 서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로젝트 10 최종 비자금 운용 보고서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다. 태성과 박 실장은 필요한 핵심 증거들, 특히 김민준의 서명이 담긴 불법 계약서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유용 내역이 담긴 문서를 신속하게 확보했다. 그들이 증거를 챙기고 막 금고실을 빠져나가려 할 때 별장 전체에 갑자기 비상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거나 경보 시스템이 태성의 교란을 감지하고 재작동한 것이 분명했다. 젠장,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박 실장이 외쳤다. 그들은 이제 탈출해야 했다. 태성과 박 실장은 확보한 강철 증거를 들고 복잡한 별장 구조를 이용해 경호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이 순간 태성은 더 이상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냉철한 행동가였다. 그의 민첩성과 판단력은 경호원들을 따돌리기에 충분했다. 별장을 겨우 빠져나온 그들은 윤 실장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태성은 증거 서류철을 들고 김양미 회장에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 지하 금고실에서의 전투는 김민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이용하여 대신그룹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대결인 대규모 주주총회에서
김민준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이었다. 태성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은침이 아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최후의 일격, 주주총회, 한태성과 박태수 실장, 그리고 윤수아 비서실장은 목숨을 걸고 확보한 강철 증거를 가지고 김향미 회장에게 돌아왔다. 김 회장은 김민준의 비리 서류들을 검토하며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손자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대신그룹의 근간까지 뒤흔들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김민준을 완전히 몰락시키기에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그룹의 미래와 정의의 실현이 최우선이었다. 그녀는 즉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주주총회의 공식적인 안건은 그룹의 미래 전략 발표였지만 숨겨진 진짜 목적은 김민준의 축출이었다. 김민준은 지하 금고실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고 경로했다. 그는 태성과 박 실장의 배신에 치를 떨었지만 증거가 회장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알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주주총회를 자신의 왕좌를 공고히 하는 무대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전에 매수해둔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을 동원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 김양미를 퇴진시키고 자신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려 했다. 주주총회 당일 대신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와 같았다. 국내외 주요 주주들, 그룹 임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참석하여 대신그룹의 권력 교체를 지켜보려 했다. 김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할머니가 병약하여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없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미래 도시 재건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날 무렵 강당 문이 열리고 김양미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태성의 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된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회장의 등장에 김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은 경악했고 다른 주주들과 기자들은 놀라움에 술렁거렸다. 김 회장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 올라가 김민준의 옆에 섰다. 손자 김민준 군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에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김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그녀의 권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저의 건강 문제는 이미 한태성 주치의의 의술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그룹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김민준은 당황하여 할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김 회장은 윤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윤 실장은 미리 준비된 프로젝터를 작동시켰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누를 둘러싼 김민준의 비리 증거와 불법 자금 유용 내역이 담긴 핵심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민준이 수조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진과 결탁했음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증거의 출처로 박태수 실장의 증언과 태성이 확보한 지하 금고실의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양심 선언을 하며 김민준의 모든 만행을 증언했다. 강당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김민준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고 그는 단상에서 소리를 지르며 부인하려 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것은 저 한의사가 꾸민 음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발버둥쳤다. 바로 그때 한태성이 조용히 단상에 올랐다. 그는 김민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단순히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의 치료를 방해하기 위해 개인 비서를 매수하고 불법적인 약물 투여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던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 남용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태성은 김민준이 배신한 개인 비서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약제 샘플을 조작하려 했던 현장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모든 증거는 김민준의 도덕적 타락과 범죄 행위를 완벽하게 입증했다. 태성의 등장은 김민준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한 수였다. 그는 김민준을 의술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전략과 증거로도 완벽하게 제압했다. 김민준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였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는 태성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의 추종자였던 주주들과 이사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제히 김민준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빨리 김 회장 쪽으로 충성을 바꿨다. 김양미 회장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태연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했다. 대신그룹은 정의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김민준 군은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그의 모든 불법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장의 선언은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김민준은 곧이어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강당을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낳은 비참한 최후가 새겨져 있었다. 대신그룹의 권력 투쟁은 한태성이라는 작은 신의의 등장으로 인해 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태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거대 재벌 그룹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잡고 권력의 타락을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 역할을 완수했다. 이 주주총회는 태성의 의술과 전략적 통찰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몰락과 정의의 심판. 김민준이 검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간 후에도 대신그룹 본사 대강당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은 한태성이라는 젊은 한의사가 거대 재벌 그룹의 권력 다툼을 해결하고 부패한 후계자를 몰락시킨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도덕성과 권력의 대결이라는 드라마틱한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양미 회장은 혼란스러운 강당을 정리하고 단상에 홀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을 담고 있었으나 단호한 결의가 빛났다. 오늘부로 김민준의 모든 직위와 권한은 박탈됩니다. 그의 모든 불법 행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대신그룹은 그동안 김민준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모든 협력사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즉시 가동할 것입니다. 회장의 선언은 그룹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고 대신 그룹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윤수아 실장에게 그룹의 인사개혁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정권을 부여했다. 또한 태성에게 협력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박태수 실장에게는 모든 혐의를 면제하고 오히려 그룹의 새로운 윤리 감사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 한편 태성은 대강당을 빠져나와 조용히 자신의 임시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냉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의술이 한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깊이 인식했다. 김민준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체포가 단지 일시적인 불운이라고 생각했으며 곧 거대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특히 태성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에게 태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흉이었다. 검찰의 수사는 태성이 확보한 강철 증거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내 비자금 조성 경로, 관료들에 대한 뇌물 공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회장, 김양미의 건강 악화를 유도한 의료진과의 검은 거래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졌다. 강 교수 또한 의료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김민준의 몰락은 대신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함께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권력형 비리를 청산하는 거대한 사회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언론은 태성을 시대의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묘사하며 그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며칠 후 김양미 회장은 태성을 자신의 별장으로 다시 초청했다. 치료를 위한 방문이 아닌 감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회장의 건강은 태성의 지속적인 침술과 약제 덕분에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녀의 안색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강인해 보였다. 한 선생, 당신 덕분에 저는 생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대신그룹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은인이며 대신그룹의 구원자입니다. 김 회장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다. 그녀는 태성에게 그룹의 최고의학 고문직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보수를 제안했다. 하지만 태성은 변함없이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의 의술은 돈이나 권력의 대가로 거래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회장님의 건강 회복과 의술이 정의롭게 사용되는 세상입니다. 태성의 거절에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태성이 가진 고결한 윤리의식과 흔들림 없는 신념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명의로 만드는 힘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성이 가진 비범한 능력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순수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좋습니다. 한 선생.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영원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개원할 한의원이 가장 정직하고 훌륭한 의술을 펼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비밀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김 회장은 태성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의 사명을 도울 방법을 찾았다. 태성은 김 회장의 진심 어린 존중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 숙여 감사했다. 회장님의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의술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저의 의술이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구하고 정의로운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로써 한태성은 대신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의 사명인 의사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작은 손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거대 재벌 그룹의 운명을 바꾸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의 메시지를 던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김민준의 몰락은 오만함과 타락의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태성의 승리는 진정한 실력과 도덕성의 승리였다. 새로운 질서와 작은 신의의 약속, 김민준의 몰락과 부패 네트워크의 청산 이후 대신그룹은 대대적인 쇄신의 바람을 맞았다. 김양미 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썩어있던 핵심 부서들을 정리하고 윤수아 실장과 박태수 감찰팀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구축했다. 대신그룹은 태성의 조력으로 얻은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한태성은 놀랍게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김 회장의 전속 주치의
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하고 자신이 처음 임대했던 도심 외곽의 반지하 공간에 태성 한의원을 조용히 개원했다. 간판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은 이미 작은 신에 가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김양미 회장은 태성과의 약속대로 그의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극비리에 수행했다. 대신그룹 산하의 의료재단 명의로 최고급 약재와 첨단 의료 설비를 제공했으며 이는 태성의 의술을 더욱 완벽하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태성은 이 모든 지원을 오직 환자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으며 결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데 이용하지 않았다. 태성은 한의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대했다. 그는 거대 재벌 총수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정교한 은침술과 정성스러운 비방약재를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의 한의원은 부와 권력의 논리 대신 오직 생명과 정의의 논리만이 통하는 성역과 같았다. 어느 날 김양미 회장은 몸소 태성의 한의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최고급 리무진 대신 평범한 세단차를 타고 왔으며 경호원들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했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녀는 태성이 이룬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싶었다. 태성은 회장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태성은 그녀의 맥을 짚었다. 맥박은 안정적이고 힘찼으며 심장의 기호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강건했다. 한 선생. 나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신그룹도 당신 덕분에 새로운 질서를 얻었습니다. 김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강 교수와 그의 패거리들도 모두 응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다. 회장님, 빚은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앞으로 대신그룹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입니다. 태성은 조용히 회장에게 따뜻한 뜸 치료를 해주었다. 뜸의 온기가 회장의 심장 부위에 퍼지자 그녀는 몸과 마음의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김 회장은 뜸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놓쳤고 결국 손자의 타락을 막지 못했다. 태성의 등장은 그녀에게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해준 운명적인 교사와 같았다. 한 선생, 당신의 의술은 단순히 침술이나 약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고결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정의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정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강할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회장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태성은 뜸을 거두고 회장에게 차를 한 잔 내주었다. 저는 산속에서 생명의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강한 생명체도 결국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함과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저 그 무너짐을 막고 바른 길을 찾아주려 했을 뿐입니다. 태성과 김 회장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주치의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김 회장은 태성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태성은 김 회장의 남은 삶과 대신그룹의 정의로운 미래를 지켜주는 상호 보완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태성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채 거대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확고한 도덕성 덕분에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그는 겸손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강력한 통찰력과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세상에 드러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의 위험성과 진정한 능력과 정의는 결국 그 어떤 권력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벽한 서사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한의원 문을 나서는 김양미 회장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까지 되찾은 것이다. 태성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은침이 아닌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가 세상에 남긴 작은 신의의 흔적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